반갑습니다. 강사룡입니다. 오늘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할 텐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 좀 여러 가지 공포심을 느끼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개발자다 보니까 모바일 개발자고, 그래서 AI라든가 그런 것들 별로 신경 안 쓰고 싶어서 안 쓰고 살았는데 최근 2, 3년 사이에 AI 없이는 개발해야 되는 얘기가 어려운 시점까지 와버린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많이 공포심,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지금이 시작하기에 적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최근 2, 3년 사이에 너무 빨리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의 어떤 어드밴티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예를 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거 굉장히 복잡다단한 방향으로 발전을 봤는데 점점 더 그런 게 필요 없어지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내년 이맘때쯤에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단언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얘기할 제미나이 나노라든가 여러 가지 온디바이스 기술들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은 온디바이스 AI를 쓴 앱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반대로 내년이 되면 그게 특별히 차별화 기능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중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오늘의 대상은 아니지만 이제 제미나이 앤드로이드 스튜디오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개발 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은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큼 좋은 것도 나왔다가 형편없는 것도 나왔다가 하는데 내년이 되면 이맘때쯤의 시점이면 굉장히 거의 주니어 개발자들 한 명을 대체하고도 남을 정도의 품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지금이 모든 부분에서 AI에 집중하기에 적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디바이스와 상에서 동작할 수 있는 제네AI에 대해서 설명을 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짧게 그 이외의 방법들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스피커 신청을 할 때 제가 손가락이 미끄러졌나 봐요. 그래서 원래 45분 신청을 했는데 30분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상당수 내용들을 좀 빼고 빠르게 소화할 것 같으니까요. 좀 빨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온디바이스 제네AI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왜 제네AI를 모바일 앱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라고 하면 당연히 제미나이 프로 같이 복잡한 생성이라든가 문서 분석 그런 것들은 할 수 없겠죠. 그래도 충분히 의미 있는 기능들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주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비, 두 번째 생성, 세 번째는 분류일 것 같은데요. 소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생성형 AI라고 했을 때 글이라든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들을 흔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성형 AI가 기존의 전통적인 기계학습에 비해서 또 다른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입력된 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노티에서 여러 가지가 왔다든가 이제 긴 이메일 스레드가 있다든가 뭐 읽지 못한 채팅 메시지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있는 것들을 축약하거나 이제 재가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충분히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유스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온 디바이스에서 괜찮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 관련해서 생성을 어시스트 해주는 기능이라고 하면 꽤 쓸만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거대한 문서라든가 논문 같은 걸 넣어서 그거를 기반으로 어떤 걸 만들어낸다는 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반대로 짧은 것들라든가 예를 들면 사용자 아이디어에 대한 뭐 브레인스토밍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수준, 아니면 짧은 글에 대해서 그 글을 리라이트하거나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있겠죠. 예를 들면 글을 한번 썼을 때 이걸 좀 더 포멀하게 바꿔달라든가 아니면 좀 더 캐주얼하게 반말로 해서 바꿔줘라든가 그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을 거고요. 해시태그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네AI로 의외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분류예요. 그래서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 전통적인 기계학습을 쓰는 편이 속도 면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을 수도 있는데요. 다만 제네AI를 이용하면 두 가지의 큰 이점이 추가가 됩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글에 대한 의미론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 잘 사용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분류 자체를 학습을 시켜서 구현하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만으로 구현하고 싶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가 없다라고 해도 그럴 때도 충분히 잘 쓸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특정 글을 분류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보통 한 1000개 이상의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는 게 보통이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분류 잘 사용되는 예 중에 스팸 메일 필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샘플 메일 내용들 데이터가 한 1000개쯤 있고, 그리고 각 데이터가 스팸인지 아닌지를 레이블로 첨부해 놨겠죠. 그러면 그걸 모델 그 글 분류를 잘하는 모델 베이스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에다가 이 데이터를 쭉 넣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인퍼런스를 돌리면 이제 다른 본문이 들어왔을 때 이게 뭐 그 몇 퍼센트의 확률 내지 몇 퍼센트의 확신도로 이제 스팸이다 아니다 그런 걸 해줄 수 있겠죠. 근데 똑같은 거를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런 과정이 전혀 필요 없고요. 반대로 스팸 메일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면 돼요. 프롬프트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메일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유형 1의 스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이런 메일 내용이 있으면 유형 2의 스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쭉 가르쳐 주는 거죠. 그냥 자연어로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 지금부터 이제 이메일 본문을 보여줄 거야. 이건 여기 어디에 해당될 것 같니?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가능한 세상이 됐습니다. 때마침 이번 주에 제미나이 나노가 탑재되는 카카오T의 킥 서비스 기능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거냐고 하면 이제 카카오톡이라든가 그런 어떤 챗 메시지를 통해서 그 퀵 서비스 배달 주문을 받았을 경우에 그 안에 보면 주문자는 저는 누구누구고요, 전화번호는 뭐고요, 그다음에 수신인은 누구고, 이름은 뭐고, 전화번호는 뭐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자연어로 좀 들어가죠.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이걸 자동으로 퀵 서비스 주문으로 바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정보는 수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주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하기에 유용한 그 기능이 그 MLKit이라고 하는 구글 라이브러리에 이미 있고요. 그래서 API 이름이 Entity Extraction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따 소개해드릴 라이트 RT를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기계학습 기능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국 주소 포맷을 학습시킨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를 추가해서 모델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 이름과 전화번호가 두 개가 있죠. 주문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있고 수신인의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거는 의미론적으로 메시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누가 수신인지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제미나이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신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뽑아줘. 그리고 기왕 뽑는 김에 제이슨 스킴으로 이렇게 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 밑에서 찰떡같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 큰 그 함정이 하나 있는데, 사실 제미나이 나노가 아직까지는 한글에 대한 그 이해도가 아주 충분한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어떤 그 프롬프트를 더 해야지 한글 처리까지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거는 아직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역시 프롬프트의 보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주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주소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수신인이라고 보통 얘기할 때는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면 뒤에는 무조건 수신인이야. 뭐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서버 데이터 없이도 기기 내에서 프롬프트가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의 실행 이점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에서 처리 가능하고 오프라인이고 비용이 물론 들지 않겠죠. 그래서 로컬에서 처리 위에 열쇠 표시가 있는데, 그 저희가 로컬에서 처리라고 해서 온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더 프라이버시적으로 뛰어나거나 보안이 보장된다 그렇게 주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5S AI 로직 같이 클라우드 기반 AI를 사용하더라도 각 사용자별로 데이터를 격리하고 통신 내용도 종단과 암호화가 돼서 중간에 유출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안전한 처리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온 디바이스라고 해서 더 시큐하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다만 앱 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아니면 법적 규제로 인해서 서버로 무언가를 보낼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확실한 이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파이낸스 앱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그 정부의 규제 때문에 서버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들이 정해져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생각하면 카카오톡도 1대1 대화 같은 경우는 엔드투엔드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카카오톡이라고 해도 자신의 서버에 어떤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지 까볼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거는 앱에서 처리하는 거 말고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앱에서밖에 처리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 유용할 수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 점에서 유용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더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안드로이드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건 제미나이 나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나노라고 모델은 당연한 뭐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제미나이 여러 가지 모델군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작은 모델이고요.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 카운트를 1.8 빌리언에서 3 빌리언 정도로 낮춘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최적화된 형태로 공식 지원하고 있는 모델의 현재로서는 제미나이 나노가 유일한데요. 그래서 이 모델을 동작시키는 AI 코어라고 하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I 코어 시스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최적화가 빌트인 돼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칩셋이 존재하고 다양한 OEM 매니팩처들이 존재하는데 공통되게 최적화된 형태로 동작할 수 있다는 게 보장되는 게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델 배포가 중앙에서 관리돼서 직접 다운로드 받고 하는 것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되고,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모델도 사실 사이즈가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앱에 부담을 주지 않고 시스템 영역에 저장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로컬 처리가 당연히 가능하고 최적화된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코어는 각 추론 요청에 대해서 완전히 격리를 시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앱에서 요청한 추론 실행의 입력이라든가 아니면 결과값이 B라는 앱에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B라는 앱에서 추론에 어떤 결정을 미치거나 하는 것들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왼쪽 아래 글자가 보이시죠? 그래서 프라이빗 컴퓨터 서비스라고 해서 PCS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보안 기능들을 역시 오프라인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통해서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때 암호화한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위변조된 모델이 다운로드 받는다든가 한 것들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왼쪽에 진하게 색질이 되어 있는 왼쪽 오른쪽에 입력 안전 신호, 출력 안전 신호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입력 값에서 이제 옳지 못한 것들,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걸르거나, 출력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아동 학대라든가 아니면 인종차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는지 검증해서 있는 경우에는 필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오프라인으로 동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AI 코어에서는 제네아이 API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작업들의 구현을 쉽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API들이 따로 또 존재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는 4가지의 유스 케이스가 있는데요. 요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미 써진 글을 교정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제작성해 준다든가, 다 톤을 바꿔서 제작성해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다른 단어를 써서 똑같은 말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이미지가 있을 때 그걸 텍스트로 묘사해 준다든가 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의 주요 이점은 이제 고수준의 API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능들을 특별히 구현하지 않고도 이 API를 호출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과물에 대해서도 높은 품질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관된 품질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파인튠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파인튠 데이터들도 각 디바이스나 칩셋에 따라서 동일하게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려고 하면 약간의 미세 조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까지 돼 있어서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프리미엄 디바이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최신의 퀄컴 칩셋이라든가 최신의 구글 텐서 NPU가 탑재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동일한 품질로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는 이렇고요. 하부 구조에 제미나이 나노가 있고, 그 위에 파인튠 데이터가 로라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프롬프트 같은 경우도 가장 예를 들면 서머리제이션이라고 하면 요약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프롬프트들이 고정된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사용법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작업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기능 사용 가능한지 여부가 이 디바이스에서 이 함수가 호출하는지 알아야겠죠. 알고 그다음에 요청을 생성하고 실행하고 하는 거 정도의 간단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밝게 보이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사용할지 기능을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능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지 한번 쿼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이걸 인퍼런스를 위한 이제 요청을 생성을 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퍼런스를 하고 결과값을 얻어오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10줄 이내 코드로 이런 구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네아이 API와 그다음에 아까 프롬프트들을 이용한 구글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미 지금 한 10가지 정도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보시면 픽셀에 있는 보이스 레코더를 보시면 녹음기에 보면 녹음한 내용들을 자동으로 글로 만들어주고 그다음 서머라이즈까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리플라이라고 해서 이제 키보드에서 자동으로 방금 온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고, 그다음에 토크백이라고 해서 이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화면 내용들을 묘사해주는 기능이 있죠. 그것도 이미지 디스크립션에
API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읽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오페라 하우스의 사진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읽어주는 것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해 나온 기능들로는 이제 웨더 앱에서 보면 이제 그 각 지역과 그 사람의 유저 패턴에 맞는 서머라이즈를 만들어서 요약해서 알려주는, 현재 가장 그 현재 유저가 그 개인화된 정보로 봤을 때 가장 어떤 것 유용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그리고 동일한 기능이 그 구글 홈에도 추가돼서 구글 홈에 있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네스트 디바이스들의 정보들을 읽어들어서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스팸 디텍션이라고 해서 이제 스팸 메시지하고 그다음 스팸 콜을 자동으로 걸러주는 기능들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샷 기능이나 옆에 있는 그 콜 서머리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스크린샷 같은 경우는 그 화면,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같은 데 어디 갔을 때 미리 저장해야 되는 그 정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물쇠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와이파이 암호라든가 그런 거 할 텐데,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스크린샷을 띡 찍어 나오면 나중에 스크린샷 앱에 들어가서 그냥 자연어로 물어보면 돼요. 내일 예를 들면 다음 주에 들어갈 에어비앤비 집 자물쇠 번호가 뭐야? 그렇게 그냥 물어보면 알려주는 거라든가, 그리고 뭐 스크린샷이 지금 뭐 그 어떤 주소에 대한 거라면 자동으로 구글 맵으로 알려준다든가, 아니면 약속에 대한 거라고 하면 자동으로 구글 캘린더에 약속을 넣어주고 거기에 추가되어 있는 사람까지 인비테이션을 알려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기능이 콜 서머리 그 콜에도 들어가 있고, 픽셀의 최신 버전에 영어 한정이긴 한데요. 그래서 통화가 끝나고 나면 통화에서 예를 들면 뭐 무슨 약속을 냈다고 하면 거기서 자동으로 태스크에다가 약속을 지정해 준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기능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지금 현재 나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버전이 작년에 나왔고요. 그래서 나노 1과 2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동일한 그 어떤 인퍼런스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2 같은 경우는 좀 더 사이즈가 큰 3빌리언에 가까운 파라미터를 갖고 있고, 1 같은 경우 좀 더 작고 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두 번째 버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올 여름 내로 이제 세 번째 버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쯤 되면 세 번째 버전쯤에는 아마 삼성이나 다른 단말에도 아마 연내에 빠르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에 들어가면 영어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영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기본적인 지원은 되지만 꽤 그 사람이 봤을 때도 위화감을 느끼지 않은 수준까지 되는 것까지 목표로 해서 한 8개 정도의 언어가 이제 올해 8월 이후에, 죄송합니다, 올해 여름 이후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멀티모달 기능들도 이제 네이티브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네아이 API는 지금 여러분이 당장 써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프롬프트 API 같은 경우도 올 여름 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베타 버전이 곧 나올 예정이니까요. 이제 그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 나노 이외 기타 등등 모델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 구글 AI 엣지라고 하는 하나의 우산 아래에 있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가장 하부 구에는 라이트 RT가 있고요. 그래서 라이트 RT는 원래 텐서플로우 라이트라고 이름이 돼 있었던 건데, 작년 말에 이제 그 리브랜딩이 라이트 RT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이 됐고요. 이유는 이제 그 문자 그대로 어떤 종류의 머신러닝 모델도 돌릴 수 있는 라이트한 런타임 환경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미나이 나노라든가 다른 것들도 다 하부 가장 로 레이어에는 라이트 RT를 기반으로 동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 위에 미디어 파이프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어떤 커스텀한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오픈 그 허깅 페이스 같은 데서 다운로드 받은 오픈 소스 모델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구글 AI 엣지 언어 모델을 허깅 페이스에서 이미 프리셋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꽤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사용 가능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아서 방금 말씀드린 구조에서 실행도 이미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커스텀한 모델을 아키텍처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그것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은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만들고, 그리고 파이토치 안에 있는 그 퀀티제이션과 그다음에 웨이트라든가 그다음에 이밸루에이션을 그대로 이용해서 라이트 RT로 최적화해 주는 기능들도 저희가 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오픈 모델이라고 하면 역시 가장 구글에서 큰 부분은 제마 3일 텐데요. 최근에 그 구글 I/O 직후에 제마 3 나노가 이제 이름을 줄여서 제마 3N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전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이고, 그리고 모바일 기반에 더 잘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런타임이고요.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어 있냐면요. 잠시만요.
펄 레이어 임베딩이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그 기본적으로 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구조를 만든 게 이제 LLM 내지는 GenAI의 일반적인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인코딩 있고 디코딩이 있다고 디코딩 있고 인코딩 있다고 할 때 그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의 레이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겪으면서 최종적인 결과 그 어떤 그 추론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초기에는 그 일단은 들어온 프롬프트에 대해서 그 의미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표면적인 것들만 보고 그다음에 문법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의미론적인 거에서 좀 더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부적인 뉘앙스까지 보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의도를 파악하는 여러 가지 레이어를 거치게 돼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임베딩이라고 하죠. 이제 그 LLM에서 사용되는 어떤 그 인덱스를 임베딩이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일종의 버텍스 그 버텍스 인덱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버텍스 죄송합니다. 버텍스가 아니라 벡터입니다. 벡터 인덱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벡터 인덱스를 각 레이어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어서 훨씬 더 작은 메모리로 그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과 조합해서 그 키 밸류 캐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서 최소한의 메모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메모리가 극적으로 적게 쓰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맵포머라고 해서 그 메트로시카라고 옆에 그림 있죠. 이제 러시아의 메트로시카라고 해서 여러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 그 인형 있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그 모델 안에 조그만한 사이즈의 서브 모델이 하나 더 여러 개가 더 들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제 맵포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추론 엔진을 만들 때도 굉장히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특정 그 서브 모델에 맞는 그 도메인의 그 프롬프트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 큰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작은 모델을 사용해서 훨씬 더 빠르게 결과물을 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기능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올해 여름에 나올 이제 새로운 그 제미나이 나노에도 동일한 백본을 그 공유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동일한 기능들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가적으로 그 맵포머와 관련해서 그 어떤 개발사들마다 자신들만의 어떤 좀 더 그 목표에 맞도록 디스틸돼 있는 형태로 추출된 형태로 작은 서브 모드를 커스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공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기타 등등 솔루션에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아까 그 GenAI를 썼을 때 어떤 유스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도저히 할 수 없던 거, 예를 들면 뭐 시를 써달라든가 아니면 그 제미나이 나노로도 웹페이지 중간 사이즈 정도 규모의 웹페이지를 요약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이상이라고 하면 아니면 논문을 요약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역시 서버 사이드를 클라우드 베이스의 어떤 AI를 써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IO 때 발표되어 있는 파이어베이스 AI 로직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른쪽 아래 위쪽이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툴들이 많이 있죠. 버텍스 AI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제미나이 데벨로퍼 API를 직접 호출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걸 통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여러 가지 서버 호출이라든가 이런 그 추론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복잡도들을 전부 다 그 이 API 안에 그 추상화된 형태로 감춰놓고 있어서 그래서 로컬에서 사용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라이드RT에 대해서도 라이드RT에서도 여러 가지 진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미나이 나노를 최적화해서 동작하기 위해서 GPU 가속이라든가 GPU 가속이 유리한 게 GPU 가속 아니면 NPU를 쓸 수 있는 NPU도 예전에 쓰던 NPU가 아니라 이제 최근에 그 어떤 라지 랭귀지 모델에 최적화되어 있는 NPU들이 그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추가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것들을 이제 그 라이드RT 넥스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새로운 API들로 저희가 또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여기 보이시는 URL 구글의 AI 엣지로 들어가 보시면 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구글 플레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모델 딜리버리하는 기능도 있는데 그것들도 그 안에 타고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미나이 나노 같은 경우는 하나의 통합 그 시스템이 모든 걸 관리해서 앱 바깥에서 그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오픈 소스 모델이나 커스텀 모델을 쓴 경우 같은 경우는 앱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복잡도를 좀 낮춰드리기 위해서 별도의 CDN 서버를 둘 필요가 없이 이제
여러분들의 커스텀 모델 내지는 오픈 모델을 최적의 속도로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속도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료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시점도 예를 들면 앱을 설치하는 도중에로 정할 수도 있고 앱을 설치된 후에와 앱 첫 실행까지의 시간에 약간 시간 차가 있죠. 그 시간 사이에 다운로드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프로그램 코드 안에서 동적으로 원하는 시점에 다운로드 받게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달틱의 경우는 GPU, NPU 가속이 따로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할 경우에는 각 칩셋별로 가장 적합한 모델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것들도 그 모델별로 그 가장 맞는 것들을 자동으로 배포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까지 간단하게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를 이용한 기술들이 지금 작년 시점에 생각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수준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 보시면 올해 이제 세 번째 버전의 나노가 나오고 내년에 네 번째 버전의 나노가 나올 때쯤 되면 아마 그 클라우드 베이스의 제미나에서 가능했을 것 같은 어떤 추론 기능이나 그런 것까지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론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아까 그 꿀팁을 말씀드리면 혹시 제 이름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지금 피콕 TV라는 그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그 블로그를 쓴 거를 한번 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제가 함께 일하고 있는 파트너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최근에 있었던 어떤 성과들, 제팩 컴포즈를 이용해서 나왔던 성과들을 그 공유하는 그런 거였는데요. 그런 거 쓸 때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좀 써봤거든요.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쓰면 제일 좋을까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생각해 보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뭐 롤 페르소나도 잘 만들고 뭐 이런 조건도 잘 넣고 액션도 잘 넣고 해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몰라도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왜냐하면 재밌는 단초가 있는 게 그 작년에 제 한 1.5년 정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게 이 그 LLM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랭귀지를 기반으로 한 추론을 흉내내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의외로 추론하고 비슷한 성격이 보이더라. 그래서 생긴 꼼수가 그거죠.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프롬프트를 해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해서 이 결과를 내봐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발견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그 성과물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서 굳이 그런 거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제미나이 프로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플래시를 사용하셔도 그 단계별로 그 프로그램을 쪼개가지고 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심지어는 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아도 내부에 어떤 예를 들면 수학적인 계산을 할 때 당신은 수학 천재야 아니면 당신은 MIT를 나온 수학자야 뭐 그런 식으로 해줘야지 제대로 된 결과가 분명히 2년 전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전화놓지 않아도 알아서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내올 수 있는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역으로 이용하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추론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추론을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이 제미나이라든가 이런 모델들을 보면 나의 컴패니언으로 쓸 수 있는 동료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 기술 블로그를 하나 쓰고 싶어. 근데 이 기술 블로그를 쓰려면 어떤 게 필요할지 좀 나한테 질문을 해봐. 그리고 질문을 여러 번 한 다음에 네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충분한 자료가 뭐였다고 생각할 때까지 계속 질문해봐 라고 해서 한 10번 정도의 질문을 계속 받는데 예를 들면 타겟 그 독자층은 누구냐, 그 다음에 뭐 어떤 길에서, 그 다음에 네가 어떤 거에 대해서 제일 포커스를 두고 싶냐, 그러면 드래프트를 한번 만들었지만 이 드래프트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은 것 같냐, 그래서 몇 번씩 계속 물어보니까 기가 막힌 게 나온 거죠. 물론 최종적으로 사람이 꽤 많은 수준을 결국 거쳤지만 이렇게 하는 게 뜻들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이브 코드 같은 경우 저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괜찮은 것들 넣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금요일마다 저희가 그 바이브 코드 워크숍을 내부적으로 안드로이드 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도 제일 기가 막히게 잘 나오는 결과물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보면 내가 이런 앱을 만들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계속 몇 스텝에 걸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이 추론이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정보들 내가 빠트림 없이 하고, 만약에 빠트린 게 있으면 나중에 내가 더 추가해서 얘기하는 걸로 해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 45분이면 하려고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얘기였는데, 생각해 보면 내년쯤 되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몰라도 되는 내용이 아닐까. 그리고 참고로 10월쯤에 아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더 정리해서 저희 구글의 유튜브를 통해서 나올 예정에 있으니까요. 그때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네, 질문 네 번째 세션 발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주시느라 궁금하신 점이 또 많이 있으실 텐데 이어지는 이제 Q&A 부스에서 또 대화를 나누실 기회가 있으시니 이제 포토부스 맞은편에서 이어서 대화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동안 이제 고생 많으신 사령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며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